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 11월 30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5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크게 나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자, 오늘 시장을 보면 뭔가 찜찜한 구석이 없잖아 있죠. 현재 코스피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낙폭도 사실상 그렇게 큰 편은 아니란 말이죠. 현재 약 1% 정도, 약 27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가서 현재 2600포인트가 좀 간당간당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낙폭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낙폭일 것입니다. 또 반면에 코스닥은 뭐 이제 상승폭이 깎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며칠 동안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또 오늘도 현재 플러스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시간에 저 외국인이 엄청 매도를 하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도를 하네요. 1조 1,400, 이렇게 매도를 하나요? 개인들은 또 그 반대로 1조 5천 정도나 순매수를 하는 이렇게 대별되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일반 개인들, 이런 뭐 동학개미가 뒷받침을 해줘서 그나마 이 정도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외국인들의 이러한 대규모 매도 때문에 지수가 폭락할 수도 있었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약간 위험했던 그런 상황인데, 일반 개인들이 그것을 다 받아줌에 따라서 낙폭이 좀 제한되는 측면,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적 조정, 이런 기술적 조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뭔가 수급상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변화, 우리의 시각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닌지, 계속 중심축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핵심을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현대차가 눈에 띄죠. 장중에 크게 올랐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 근처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지수 때문에 내려온 것이고요. 또 시총 상위주 중에 셀트리온이 눈에 띄죠.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 뜨거운 종목이 됐습니다. 셀트리온도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이 시점에서 셀트리온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살 것인지, 또 현재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시점에 계속 가져갈 것인지, 또 바꿔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일단 그 전에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수연구소에서는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가입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32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직접 걸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을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조정을 좀 받는데, 역시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것은 기존 가장 크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인 부담이 됐던 것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현재 121선가의 이격도 잠깐 보도록 하죠. 보고 계신 화면에 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한눈에 딱 보더라도 현재 코스피 일본의 그 흐름과 그 밑에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파란색 선이 121선입니다. 121선에 현재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이것은 이격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격도가 113%가 넘어갔어요. 보통 110%가 넘어가면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건데 그것까지 훨씬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 뭐 지난 6월 달도 그랬었고요. 또 8월 달, 9월 달도 당시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것에 따른 부담이 작동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핑계거리가 좀 있기도 하죠. 코로나 재확산, 이제 미국도 유럽도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른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원래 있었던 약자가 다시 시장을 찍어 누르는 그러한 명분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자 이것은 뭐 시장에 몰랐던 것도 아니고 경험을 안 해본 것도 아니죠. 이 문제는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을 이렇게 흔들며 특히 수급상 큰 변화를 만드는 그런 변수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좀 빨리 왔어요. 12월 10일 날, 다음 달 또는 다음 주 목요일 날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것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 변수가 작동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1조 2천 가까이 된다는 건데 그 밑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왼쪽 하단에 보면 작은 박스가 있죠. 오른쪽을 보면 파란 글씨가 자잘하게 보일 겁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금액까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파란색은 좀 보이실 겁니다. 그 보면 위에는 차익거래, 밑에는 비차익거래인데 특히 비차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매만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차익 쪽으로 1조 1천억이 나오고요. 차익까지 합쳐서 1조 2천억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이 현재 시장의 상황, 이건 단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 특히 선물 지수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일본 증시보다 우리 증시 이런 파생 상품 취급하는 외국계 자금이 상당히 많고 거대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약간의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 대규모로 현재 샀다가 또 매도했다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최근의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이 이제 그런 날이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크게, 지수보다는 수급상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규모의 사고 팔고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됩니다. 일반 개인들이 대규모로 매수했다고 해서 그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 간다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했다고 해서 그들이 시장을 떠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대세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현재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 단기적으로 일시 차익 매물을 내놨을 뿐이다 하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되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전자 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받는 것인데 그나마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일반 개인들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도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조정을 체크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 또 증시 자체로만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죠. 다른 것까지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달러화 지수 DXY라고 해요. 달러 가치가 연중 최저치 수준입니다. 92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또 금값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내려가는 그런 상태. 즉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있죠. 시장이 위험하면 안전자산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평탄한 강세장이 현재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뭐 올라갔다고 치지만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죠.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우하단인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 약간 양봉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짧은 양봉이고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변동 정도에 불과하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 떨어지는 폭이 별반 크지 않아요. 원화 가치는 추세적으로 차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강력하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기세로 보이는 추세 하락세에 있다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은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달러당 1100원도 아닌 또 1050원도 아닌 1100원, 1000원 수준, 1000원 수준으로 떨어질 소지가 높다. 즉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외국인들은 다시 컴백할 것이고 또 우리의 주인공인 삼성전자도 그 흐름을 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별반 변동이 없고, 그리고 주변 증시 상황도 뭐 그렇게 나쁜가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4포인트, 일본 니케이 지수 0.6% 정도 내려 일상적인 변동폭 정도에 불과하죠. 심각한 어떠한 지금 분위기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런 가운데 지수가 또는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오로지 국내 수급과 관련된 특히 2월 10일 날 있는 쿼드러플 미칭데이와 관련된 변수가 미리 작동되는 가운데 이러한 큰 변화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에 추세적인 것까지 연결시켜서 의미를 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제3, 제4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재수 나쁘다 하더라도 또 통상적인 과거의 제 경험을 통해서 본다 했을 때에도 대략 현재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는 2월 10일 및 그 이튿날 동시만기 후풍풍이 있는 날이 금요일 날입니다. 그날까지 12월 1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시장이 아주 강하면 그거 안 받고 바로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11일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조정폭은 대략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지금 뭐 3% 정도 순 조정받으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500도 아닌 2,550 정도 내외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예 그런 정도까지 안 내려가고도 바로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정도라면 더욱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현재 있는 우리 삼성전자 중심의 완타 플러스 5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들 정도는 절대 팔면 안 되겠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SKC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가 오늘 시장 조정을 보는 시각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최근에 일반 개인들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함에 따라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선호하는 그 시장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그리고 IT보다는 바이오주가 좀 득세하는데 좀 복잡하죠.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의 일반 개인들의 매수가 쏠리는 경향이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 아시아나항공, 현대차, 그리고 약간 투기적인 시세가 횡행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여기에 녹아서는 현혹돼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시장 그 정도 보시도록 하고 오늘 이것까지 이게 이거는 그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은 생략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상황은 대세적 상승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 시장의 핵심의 축은 코로나 종식과 관련돼서 안도의 랠리, 또 그 다음에 복구나 회복과 관련된 랠리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상태이며
바이든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됨에 따라서 현재 무역과 관련돼서 고립주의에서 상호주의로 글로벌 총체적 인프라 투자가 펼쳐질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장세가 펼쳐진다. 이런 관점에 더군다나 대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초저금리, 여태까지도 유동성이지만 앞으로 더 강하고 또 상당히 긴 유동성 환경이 제시가 된다 하는 건 그런 관점. 그랬을 때 우리 종합지수는 내년 정도, 그것도 상반기 중에 3,000포인트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 약간의 조정을 겪더라도 궁극적으로 본다면 향후 3년 후 종합지수는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새로운 시장, 신기온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 삼을 것은 당연히 경기 민감도는 나쁘지 않지만 일단 4차 산업혁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일단 또 바이든 시대를 또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기차, 또 환경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또 네이버 아직까지는 매고 못 치고 있지만 네이버,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서는 셀트론이라는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초점을 좀 맞추자.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앞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를 잠깐 보도록 하죠. 현대차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모비스를 하자 해서 사실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모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모비스가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상당히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현대차를 계속 가져가시고, 또 새롭게 현대차나 모비스, 뭐 기타 만도도 있고요. 또 기아차도 있고 여러 가지 글로닉스도 있고 그런데 현재 그런 종목 배제하고 일단 우리가 선택할 대상으로는 현대차 또는 모비스다 이렇게 해놔놓고요. 그랬을 때 현대차를 고르실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대차도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현대차는 일단 지난 3분기 실적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만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선제적인 대규모 리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정의선 회장, 그 정의선 회장이 용단을 내렸어요. 2조 1,400억 원이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을 설정을 했죠. 리콜 비용으로 빼놨습니다. 일회성, 그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 바람에 그렇게 적자가 나왔다는 건데, 그것을 감안한 실질적인 영업이익 규모는 1조 8,200억 원이나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규모는 말이죠. 지난 현대차의 최고의 전성기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현대차의 분기당 영업이익 규모가 2조 원 정도였다는 건데, 거기에 버금가는 영업이익 규모다 하는 건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환율도 불리하게 움직입니다. 환율도 불리하게 움직이고요. 또 중국 시장도 상당히 이제 잠식됐죠. 현대차 기아 그 점유율을 많이 뺏겼고, 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호실적을 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할 만하다. 즉 구조적으로 내면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품 믹스. 그전에는 주로 중저가 차량 위주로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 대수는 많은데 그에 따른 수익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래요. 매출은 전반적으로 판매량은 9.6%로 줄었는데 오히려 매출은 약간 늘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고가 차량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네시스 80 같은 그런 차량이고 SUV 차량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고 제품 라인업이 다양화되고 해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글로벌 트렌드가 SUV 차량이 대세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제품 믹스로 좀 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고무적인 구조적 변화다
하는 거죠. 더군다나 신차 중 SUV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네시스 풀체인지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 풀체인지 신차가 오랜만에 나왔죠. 그런 조건들이 좀 복합적으로. 그래서 또 구조적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좋아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물론 미국 시장에서 워낙 잘했고, 그리고 또 국내 시장도 소비세 인하 등에 해서 혜택을 좀 받은 측면이 있지만,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변화가 뒷받침이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 이거예요. 전기차. 전기차의 라인업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 다양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자체 전기차 시장에서만의 지금 점유율이 6%가 넘어가고 있죠. 테슬라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3분의 1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빠른 속도로 그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경쟁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eGMP라고 해서 통합 플랫폼인데, 모든 전기차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을 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그에 대한 판매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에 대한 생산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빨리 생산하고, 그리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효과, 수익성 좋아지고 비용은 절감되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달라졌다.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미국에서는 말이죠. 블룸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업체, 수소 연료전지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자,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 수소차를 개발을 해서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그와 관련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물론 비록 아직 그 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적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상당한 동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 미국 시장에서 수소연료 전기차가 급등하는 것을 보면 현대차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개념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통틀어서 본다면 여기서 주가가 끝이지 않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평균 목표가 12개월 목표가입니다. 24만원 내지 25만원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30만원도 가능합니다. 12개월 목표가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모비스보다는 최소한 적어도 1년 정도 앞을 본다면 모비스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그건 거의 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고요. 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비스 더 많이 간다고 보는데, 일단 1년 정도 앞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한 1년 정도 목표로 해서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를 잡아도 훌륭한 선택이다.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현대차가 더 좋은 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인데, 실적 좋고 특히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바이든 케어, 오바마 케어를 잇는 바이든 케어까지 생각한다면 이 부분 헬스케어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명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급등한 것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거의 임박했다는 것 때문에 뜬 것이죠. 근데 코로나 개발만 따져서 가치를, 실질적인 그 효과를 따지면 기대에 훨씬 못 미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잠깐 제가 약간 경계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국내 확진자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방역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거의 10분의 1, 심지어는 10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바람에 방역은 잘 되어 있지만 실험 대상자가 상당히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구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실험 대상자, 임상 실험 대상자가 적으니만큼 미국 FDA에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하는 정도 수준, 국내 긴급 승인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상당히 협소하죠.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불과 34,000명 정도 수준이니까 연간 다 따진다 하더라도 5만 명 내외 정도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백신이 좋은 게 나오면은 확진자 수가 줄게 되니까 그나마도 실제 치료에 들어가면 확진자 수 훨씬 더 치료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훨씬 줄어들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최대한
10만 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10만 도즈에다가 한 번 주사를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비용, 받을 수 있는 비용을 20만 원 책정, 20만 원은 많이 책정을 한 건데, 책정을 한다 한들,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매출 규모는 2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 셀트리온의 매출이 1조 5천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거의 뭐 7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또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영업이익은 정부에서 또 저렴가로 공급하기를 종용할 소지가 상당히 높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고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셀트리온이 연간 얻는 영업이익 규모가 6천억이 넘는 수준이니까 현재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그 신약 개발과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실질적인 수익성이 좋아지는 정도는 시장의 예상 기대하는 것에 비해 훨씬 못 미칠 소지가 큽니다. 다만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 사실 복제약이잖아요. 그런 업체에서 글로벌 가장 필요로 한 이 코로나 치료제를 이렇게 빠르고 유효성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인정할 만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코로나 치료제까지를 개발해서 승인까지 받고 실제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라고 한다면 획기적인 상징적 효과는 있다. 이거 정도는 인정돼도 실질적인 수익성의 제고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가감을 해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은 다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셀트리온을 매수할 것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적인 CMO 업체이고 전 세계 CMO 업체는 몇 개 소수 업체로 과점되어 있는 중요. 그 시장은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아서 쉽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이 CMO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백신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수십억 도즈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려져서 주가에 덜 반영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로 현재 개발이 되고 시판되고 생산되고 하면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 그것에 대한 수착 생산을 맡게 됨으로써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현실화되는 수준이 추후적으로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한다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물론 그것이 아니라도 괜찮지만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뭔가 모멘텀을 누린다면 차라리 지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낫다는 판단이 들고, 다만 셀트리온을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염원이나 기대가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굳이 먼저 빠르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이번 주 후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 그 어느 때 바꿔주는 것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